2023년 4월 28일 미국의 3월 PC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방금 네네. 3월 PC가 발표되었습니다. 총평 한번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얼마 전에 CPI 발표됐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가 상당한 속도로 둔화되는구나. 음, 그런 걸 느꼈었는데, 역시 PC 물가 상승률도 상당한 수준으로 둔화되고 있다. 이런 발표고요.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소위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안 잡히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느끼게 해주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고요. 역시 그래프를 지금 방금 업데이트한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화면 공유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이 PC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는데 지난달 PCE가 5.1%예요.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물가가 안정화되는 이런 걸 뭐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했죠. 여전히 높은 물가지만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져 주는 흐름,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는데 이번에 PCE 방금 발표된 숫자는 4.2%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빠졌어요. 근데 재밌게도 코어 PC,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크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기대치가 4.5% 정도였는데 기대치를 초과할 만큼 이 근원 물가는 안 잡히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총평에 해당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 PC와 코어 PC 개념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 PC 네. 개념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CPI PC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 영상을 처음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는 그냥 CPI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소위 이 3월 물가 상승률이 4월 초에 발표되죠. 4월 2일 날인가 이렇게. 그만큼 빨리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미국은 뭐 땅덩어리도 크니까 그걸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한 10일 정도, 매월 10일에서 14일, 요 정도의 CPI가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 CPI라는 물가 상승률 가지고 우리나라 물가는 뭐 예를 들어 6.3인데 미국은 9.1이네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PC 같은 경우는 자국 물가를 더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한 또 다른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더 정교하게 집계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네. 오늘 4월 28일 밤 9시 반이에요. 이게 발표됐는데 사실 이 물가 상승률은 4월 물가도 아니고 3월 물가예요. 음, 3월이 지나고서도 한 달 정도 만에 PCE가 발표될 만큼 정교하게 물가를 진단하는 그런 지표다. 근데 다 중요한데 어쨌든 CPI는 그런 관점에서 국제 비교를 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고요. PCE는 자국 물가를 진단하는데 수단으로 쓰인다. 근데 다 중요합니다만 상대적으로 PCE가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물가에 관심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금리 결정 때문이잖아요. FMC에서 금리를 인상할까 인하할까 아니면 동결할까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FMC 회의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물가, 그러니까 2%라는 목표 물가를 설정했는데 그 2%라는 목표 물가는 바로 PCE 기준이라는 거죠. 이 보시는 것처럼 PCE 기준으로 향후의 물가가 이렇게 될 거야라고 이 페드가 전망하고 그 물가 상승률이 2%에 부합하는지를 찾아본다. 이렇게 되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CPI도 중요하고 PCE도 중요하겠지만 CPI는 좀 빠른 속도로 조사가 되고 손목도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나 국제 비교 성격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CPI 물가 상승률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PCE는 미국 자체적으로 자국 물가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PC 지수는 둔화가 되고 있고, 코어 PC는 생각보다는 둔화가 덜 되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 네. 물가 상황을 한번 총괄적으로, 세부적으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쩌면 오늘 그
이 라이브 영상의 네.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지표들이 있는데 먼저 PCE 같은 경우는 어, 실적치로 봤을 때 7.0 이후에 5.1로까지 떨어졌다가 이번에는 4.2로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져 주고 있구나. 물가가 빠른 속도로 잡혀가고 있구나. 이게 첫 번째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 PCE 같은 경우는 안 잡히고 있구나.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중앙은행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돼요. 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목표하는 2%를 초과하고 있지만 많이 떨어졌지만 이미 지난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1년 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까, 2년 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 기대값이 오히려 지난달에 2.1에서 2.6으로 또 지난달에 2년 기준으로는 2.2에서 2.4로 다시 반등했어요. 좀 음,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또 있었습니다. 자, 역시 불안한 요소도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물가가 잡히는 요소도 있지만 아닌 요소도 있다. 이걸 두 가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얼마 전에 CPI도 발표됐을 때 말씀드렸는데 9.1%를 찍고 5.0%로까지 떨어졌다. 근데 이때도 6.0에서 5.0으로 상당히 가파르게 물가가 잡혀가고 있구나. 물가의 실적치가 빠르게 잡혀가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물가 상황을 점검했을 때 CPI도 역시 근원 CPI 경우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는가 여부를 진단하게 하는 근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직전월보다 올라갔습니다. 음, 그러니까 실적치로 보면 빠르게 잡히는 것 같은데 근원 물가는 안 잡히고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안 잡히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은 역시 정점 찍고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 거예요. 불안한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9.1%를 찍었던 22년 6월이죠. 그때 물가가 여기 9.1을 찍었었죠. 이 빨간색 보이시죠? 근데 이때 이것을 구성하는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일부가 뭐예요? 식료품 물가. 음, 또 나머지 뭐예요? 네, 에너지 물가.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뭐예요? 근원 물가. 네, 근데 이게 코어 물가예요. 근데 왜냐면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는 워낙 급등락이 심하니까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뭐 국제 음, 유가라는 것이 워낙 또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한다 안 한다 감산한다고 해놓고 약속 이행도 안 한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글로벌리 원유 수요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이게 잡혔다 안 잡혔다 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9.1에서 지난 3월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CPI 기준으로 5.0으로 떨어졌다 했잖아요. 9.1에서 5.0. 네, 이것을 기여도로 보는 거예요. 9.1에서 5.0으로 떨어졌는데 사실 그 떨어진 이유는 뭐가 잡혀서다? 식료품 물가가 빠르게 잡혀서다. 그다음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가 많이 줄어서요. 어, 근데 그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를 보면 특히 3월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4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은 오히려 22년 3월과 비교했을 때 23년 3월의 에너지 가격은 더 낮은 거예요. 그죠? 특히 네, 국제 유가를 보면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이 하늘색, 파랑색 이 물가 상승률은 안 잡힌 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식료품 물가는 중앙은행이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니다. 굳이 좀 극단적으로 설명드리면 음, 식료품 물가는 농림식품부가 해결해야 될 일인 거예요. 쌀 가격이 올라가고 채소 물가가 오르고 뭐 닭고기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농림식품부가 뭐 닭고기를 다른 나라로부터 빨리 조달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농림식품부가 해결해야 될 일이에요. 에너지 물가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해결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근원 물가를 잡는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근원 물가는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굉장히 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 음, 근원 물가 중에서도 근원 서비스 물가가 안 잡힌 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예, 우리 임금 상승률을 잡아야 되는데 임금이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물가를 점검해 보면 실적치로 봤을 때는 잡히는 것 같은데 사실 내막을 들어가 보면 안 잡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체 물가를 진단하는 모든 지표를 가지고 물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이 네, 시간에 이렇게 라이브로 PC 발표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는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향후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일 네,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이렇게 총괄적으로 보셨을 때 향후 네.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의 생각도 물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PC 발표 전 단계에 네. 제가 CME 페드워치를 돌려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베이비 스텝 할 거야. 음, 5월 초죠. 베이비 스텝 할 거야 라고 무게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CPI 말고 PC가 발표된 순간 시장이 또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물가가 잡히긴 잡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잡히는 거 기대했단 말이죠. 다만 중요한 게 근원 물가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세요. 정말 이 소비자들이 혹은 우리 투자자들이 너무나 스마트해지셔가지고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물가 잡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원 물가가 잡히는 게 중요한 건데 근원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잣대를 가지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쯤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우리 많은 대중들이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CME 페드워치를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음, 지금 선에서는 어떻게 기대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7.4%. 그러니까 아,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금리 인상하겠다, 베이비 어, 스텝 인상하겠다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85.71%였는데 지금은 87.4%니까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더 무게를 두기도 어려워요. 그죠? 확실히 뭐 몇 퍼센트 할 거야라고 믿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FMC 회의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며칠 앞두고 이 의사결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과정이니까 지금 시장의 기대도 말 그대로 베이비 스텝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어 PC와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은 베이비 스텝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인 거네요. 그렇게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그 미국 네, 시간 기준으로 이제 FOMC 회의가 5월 2, 3일에 있는데요. 네, FOMC가 과연 시장의 기대대로 움직여 줄 것인가? 네.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또 재밌게도 원래 임박해서는 시장의 기대치와 FMC 의사결정, FMC 위원들의 생각이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멀리 남아 있을 때는 좀 뭐 금리 인상 안 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FMC 회의가 거의 임박해서는 거의 FMC 위원들 혹은 파월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물가 안 잡혔구나. 아직 근원 물가 잡히려면 멀었구나.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려면 또 한참 남았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당연히 FMC 위원들도 금리 인상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그 부분을 해석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렇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미국 기준금리는 5%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5월 2, 3일, 그러니까 한국 날짜로는 5월 4일 새벽 3시 반이죠.
그때 5.25%포인트, 그러니까 0.25%포인트 인상해서 5.25%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단행할 것이다. 빅스텝은 필요 없고요. 원래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베이비 스텝 하다가 빅스텝 하다가 자이언트 스텝 하다가 쭉 4번 연속 그러다가 빅스텝으로 전환하다가 베이비 스텝으로 바꾸다가 그리고 동결하다가 이렇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순서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베이비 스텝 순서로 이미 전환된 상태다. 이렇게 판단해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교수님 또 혹자들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 예, 게 이 기준금리를 연내 인하 예. 이것을 기대하더라고요.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하신가요? 네, 기준금리 연내 인하가 가능할지, 또 왜 시장은 왜 그렇게 기대하는지,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기대는 왜 그런지, 왜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시장이 기대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 보시는 것처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금리를 음, 그래도 동결할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베이비 스텝 할 거야 이렇게 무게를 더 두는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리 FMC 회의가 멀리 남아 있을 때는 인상 안 할 거야, 동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임박해서는 물가가 안 잡혔네. FMC에서 아마 금리 인상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걱정하는 모습인 거예요. 원래 임박해서 그런 의사결정을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PCE 물가 같은 경우는 FMC 회의를 정말 임박한 채 며칠 안 남겨둔 채 통계가 발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재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이게 3월 31일 날 제가 미리 캡처해뒀던 세미 패드워치예요. 이거 보시면 자 설명드릴게요. 23년 5월, 6월, 7월, 9월, 11월 이게 뭡니까? FMC 회의 미팅 스케줄이에요. 네. 근데 보시면 23년 5월에는 이렇게 금리를 인상할 거야.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음, 그리고 6월까지도 그 수준을 유지할 거야. 그러다가 7월부터는 어, 인하할 거야. 그리고 11월에 또 인하할 거고 12월에 또 인하할 거야. 어, 이렇게 한 달 전에 믿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났잖아요. 되게 재밌습니다. 보면 7월까지도 동결할 거야. 9월이 돼서야 인하할 거야. 어, 보세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때는 7월부터 인하할 거라고 믿었는데 인하 시점이 2달 미뤄진 거예요. 9월로. 음, 그리고 12월이 돼서야 한 번 더 인하하니까 연내에 2번 인하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7월에 인하하고 11월에 인하하고 12월에 인하하고 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세 번. 금리 인하를 3번이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한 달 만에 금리 인하 2번밖에 안 할 거라고 시장의 마음이 계속 요동치면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임박해지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음, 아, 물가 안 잡혔구나.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가졌을 때 주식에 돈이 많이 유입되는 거예요. 근데 기대감이 쭉 빠질 때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주가가 다시 좀 안 오르다가 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시장의 기대를 읽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이제 구두로 좀 설명을 좀 요약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시장은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 5월에 금리를 인상하고 그게 마지막이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금리 인하를 바로 할 것이다. 음, 이런 식으로 시장은 기대해요. 그러니까 5월에 한 번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곧 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기대인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 제가 배터리 아저씨의 말씀을 좀 빌려서 설명한다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저는.
정말 그건 택도 없는 소리. 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 인상했다가 그 다음 달에 만약에 또 인하해요. 그럼 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왜, 네, 그때 왜 왜, 인상했냐고. 음, 그러니까 지금 산에 왜 올라갔냐고. 지금 바로 내려올 거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맞아요. 시장은 그렇게 더 비판적으로 다가갈 것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어떤 정책이에요? 인기 없는 정책이에요. 인기 없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릅쓰고 단행하는 게 금리 인상 행동인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죠? 볼코 시대 때 볼코는 금리 인상할 때 총 차고 잤다고 잠잘 때. 막 사람들이 공격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당신 때문에 일자리 잃었어요. 어떡할 거예요? 당신이 해결하세요. 하면서 막 트랙터 타고 와가지고 연준 그 건물 앞에 와서 시위하고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렇게 인기 없는 정책을 단행하니만큼 한 차례 한 차례 인상하는 게 매우 조심스러울 텐데 그 조심스럽게 금리 인상해놓고 그 다음 달에 바로 인하한다? 이것은 너무 과도한 시장의 기대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론을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시장의 기대는 이러한, 다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도 여러분은 읽으셔야 됩니다. 시장의 기대는 왜 그러하고 또 파월의 마음은 왜 전혀 다른지 둘을 구분지면서 여러분들은 파월의 마음도 읽고 시장의 마음도 읽고 둘을 손바닥에 놓고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제대로 읽혀요. 왜냐하면 시장의 기대만으로도 뭐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이나 이 자본 시장을 움직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만으로도 외환 시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대도 읽어야 되고 실제 금리 인상 인하를 할 건지 여부는 또 파월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를 읽어야 된다. 자, 그런 관점에서 파월의 마음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를 결정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한다. 누차 강조하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목적은 바로 세 가지다. 첫 번째가 뭡니까? 네, 물가 안정. 네. 그러니까 물가는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물가가 안정된 것처럼 나름 보이지만 사실 안을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근원 물가는 안 잡혔다. 라는 게 지금 확인됐죠. 기대 인플레이션도 다시 껑충 뛰고 근원 물가는 안 잡혀요. 자, 다른 주제로 이제 홍사원의 경제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다른 주제예요. 이 금리 주제가 아니에요. 호박에 줄을 긋고 이거 수박 드세요 하는 게 과연 소비자가 그걸 믿을까요? 안 믿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의는 물가가 잡히는 것 같은데 사실 안을 들어가 보면 이건 완전히 호박이라는 거죠. 물가 안 잡혔다는 거예요. 자, 그걸 강조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경기 안정입니다. 그죠? 세 번째는 금융 안정이에요. 이 세 가지를 고루 봐야 될 텐데 아주 가볍게 경기 안정을 좀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 성장률인데요. 미국 경제가 기본적으로 L자로 꺾여 들어가죠. 22년에는 그래도 2.1% 성장하다가 23년에는 1.6%로 그마저도 안 돼요. 이게 뭡니까? 미국 경제도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안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경기 침체인 겁니다.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지난 10월, 22년 10월에 봤을 때는 1.0% 성장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23년 1월 들어서는 1.4% 성장할 거야. 상향 조정했어요. 그리고 23년 4월 돼서는 1.6%로 또 상향 조정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강한 경기 침체는 아니고 그래도 소프트한 경기 침체, 완만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경기 침체. 그럼 마일드한 경기 침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러면 강한 경기 침체면 금리 인상을 마음 놓고 할 수가 어, 없을 텐데. 그죠? 네. 근데 나름 경기 침체가 마일드하니까 음, 내가 요구했던, 내가 원래 유도했던 그 정도의 경기 침체야. 라고 보니까 이제 이 경기 침체 덕분에 물가 잡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생각할 테니까 경기 침체가 무서워서 뭐 시스템적 리스크나 뭐 이런 경기 침체가 무서워서 금리를 인하할 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한 경우라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굳이 경기라는 것을 고려해서 고용시장이라는 걸 고려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미 없어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넘어갔어요. 그다음 세 번째, 금융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 금융은 안정할까?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뱅크 디파짓,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예치금 규모를 보는 건데, 예치금이 3월 들어서 쭉 빠졌어요. 그리고 중소은행까지 쭉 빠집니다. 예치금이 쭉 빠지는 거예요. 뱅크런인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우 뱅크런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다가 이번에 무슨 은행까지 얘기가 됐죠? 실리콘밸리 뱅크 말고 퍼스트 리.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심지어 미국에서 14위 은행이에요. 어, 미국의 은행이 5천 개입니다. 그 중에 14위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8대 은행, 뭐 5대 시중은행, 그 중에 한두 개가 아니라 5천 개 은행 중에 상위 20 안에 드는 은행들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네. 심지어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모건 스탠리 프라이빗 뱅크보다도 그 순자산이나 이런 규모가 더 큰 은행인 거예요. 이 음, 은행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보시는 것처럼 디맨드 디파짓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요구 불예금, 그러니까 예금인가 예금, 디파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 혹시 그 화면 예금 공유가 수치, 될까요? 네? 화면 공유가 지금 될까요? 디파짓. 교환을 안 보여드리고 있나 보군요. 예,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 부분 이거는 보셨어요? 예, 꼭 봤습니다. 이건 보셨고, 이 부분 다시 가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 성장률은 어쨌든 상향 조정했었다. 이 음, 부분 강조하고요. 자, 그리고 뱅크 디파짓 같은 경우 3월 들어서 계속 빠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 말씀 드렸고요. 네. 그리고 미국 20대 은행 중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14위다. 음, 실리콘밸리 뱅크가 16위였었고 그거보다도 높은 수준의 큰 은행이 지금 부실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예, 방송 욕심에 그만 그렇습니다. 스카이윈. 자, 근데 이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 이 디맨드 디파짓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요구 불예금이라는 해석을 하면 되겠고 그냥 예치금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예치금이 쭉 빠지죠. 음, 그리고 최근 들어서 대출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급격히 늘어요. 그럼 어, 돈이 부족할까요? 부족하겠죠, 당연히. 그러겠네요. 이게 지금 이렇게 크로스 됐잖아요. 부족한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토탈 인터레스트 인컴이 늘고 있는데 토탈 인터레스트 인컴이 있고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인터레스트 익스펜스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대출해 주면서 받는 이자가 있어요. 네. 당연히 높은 금리니까 이게 늘어나겠죠. 근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돼요. 어, 아무도 저축을 안 하니까 예치금이 빠지니까 그러면 저축 금리를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아무도 저축한다고 안 하니까 음, 저축금리를 올려야 저축을 받을 수 있고 예치금을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치금이 빠져나갈 때는 사실 돈 빌리려는 경기 침체니까 돈 빌리려는 수요는 이미 많은데 예치금이 충분히 있어야 그것 중에 일부를 돈 빌려주는 건데 예치금을 빨리 마련해야 되니까 물론 그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보다는 낮겠지만 이 기울기가 어때요? 어, 저축 이자율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러네요. 둘 간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좁혀지고. 좁혀지죠. 이 네. 차이값이 뭡니까? Net 아, Interest Income이에요. 이게 굳이 따지면 예대 마진인 거예요. 예대 마진. 이게 맞이. 예대 마진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은행들이 예대 마진도 떨어지고 이 높은 금리 시대에 예대 마진도 떨어지죠. 더군다나 그 은행이 투자했던 증권 투자 금액도 줄어들죠. 자꾸 이 디파짓이 빠져나가죠. 은행사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래서 불안한 겁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음, 이것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사태에 대해서 이미 책임 있는 자들, 의사결정자들이 얘기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 아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또 다른 새로운 뷰가 등장했는데 망할 은행들 빨리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나쁘게 얘기할게요. 한 번 좀 털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구조조정 할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소위 우리나라도 좀비 기업, 좀비 기업 정도 청산시키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좀비 기업 데리고 가다가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만큼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대한 이 금융부실 사태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파산이라든가 이런 건 가능하지만 그게 금융부실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야. 자, 이 평가를 다 말씀 종합을 해본다면, 물가 안정 안 됐어요. 그리고 경기 안정 받아들일 만해요. 금융부실 받아들일 만해요. 그러면 역시 미국 입장에서는 음, 경기 안정, 금융 안정 나름 받아들일 만하니까 오로지 뭐만 잡고 물가. 물가 안정만을 위해서 달려가도 되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이것만 봐도 돼요. 음, 그러니까 금리 인상 쉽게 말하면 마음 놓고 해도 된다라고 연준은 생각하고 있다. 금융부실이 우리나라처럼 야, 우리 뭐 미분양 주택이 막 쌓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엄청난 뭐 지방 중소기업 뭐 망가지는 거 아니야? 건설사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이 별로 없다.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IMF가 진단하기를 이 물가 상승률이 매우 더디게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23년까지도 그리고 24년까지도 이렇게 높은 물가가 나름 유지되면서 더디게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IMF는 어떻게 진단하느냐? 24년 1분기까지도 금리 인하 없다. 음, 미국 같은 경우 금리를 인상하다가 금리 인하 24년 1분기까지도 없다. 2분기부터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 자, 이건 IMF의 뷰고요. 월드뱅크의 뷰도 매우 유사하고요. 그 다음 OECD의 뷰도 마찬가지예요. 23년 이 하늘색만 보세요. 24년 1분기까지 기준금리 인하 없이 계속 동결할 것이다. 24년 2분기가 돼서야 금리 인하 완만하게 시작할 것이다. 자, 이런 국제기구, 연준, 이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연내 없다의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겠고, 저도 역시 이런 연준의 입장에서 그리고 국제기구들의 이 판단에 기초해서 보고 있는데, 저도 역시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장이 좀 과도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장의 과도한 금리에 대한 기대, 그거를 말씀해 주시니까 불현듯 21년, 22년이 좀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교수님하고 즉시 분석 벌써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때 네, 맞아요. 지나치게 앞서가다가 네, 금리 동결될 것이다 이런 게 하다가 자산 시장에서 큰 타격을 입었던 기억들이 나가지고 너무 네, 섣부른 기대는 이게 또 힘들어지는 거를 자초하는 게 아닐까 그런 또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도 대신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기대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간파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인하는 시장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IB뱅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서 중앙은행의 판단도 명확히 기준을 삼는 것도 중요하겠다. 둘 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뭐 정말 견실하게 경제를 파악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지표 중에 어떻게 가장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금리에 대해서, 물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 네,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금리를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다, 해석해야겠다,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교수님, 오늘 이 즉시 분석을 하면서 좀 더 깊은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교수님께서 이번에 경제 공부 무작정 따라하기 과정을 좀 런칭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네. 짧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그렇게 소개해 줄 만한 기회를 주셔서 우리 웅달님께 감사하고,
제 유튜브가 좀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어서 저도 너무 행복한 마음, 감사한 마음인데요. 벌써 실시간 채팅창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유튜브를 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어스 얼라이언스라는 이 회사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사실은 어스 얼라이언스 없으면 제가 유튜브를 못 해요. 제가 혼자서 이거 찍을 줄도 모르고 편집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근데 이 회사에서 다 도와주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교육 과정을 이번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면 23강에 걸쳐서 여러분이 경제 공부 무작정 따라하면 지금 이렇게 스스로 분석하고 스스로 예를 들어 경제 기사가 나오는데 그 기사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한국어로 쓰여 있는 글을 읽어도 내가 그 글이 무슨 글인지 이해가 안 돼. 하신다면 아마도 이런 과정,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다 보니까 경제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과정, 여러분 여유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저랑 함께 경제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홍보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그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고 마친 네. 후에 질문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한 네, 말씀 드리기보다 네. 혹시 질문 중에 아, 훌륭한 질문. 질문들 음, 골라서 좀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웅달님도 질문 하나 골라주셔도 좋고, 네, 질문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고를게요. 전 질문보다 더 눈에 띄는 게, 아, 레티시아 이님, 교수님 잘생기셨어요. 벤토리님, 교수님 진짜 멋있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자, 이 질문 중에 많은 질문이 있는데 어, 칼레 해전님께서 이런 질문을 남기셨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준의 존재 목적 첫 번째가 달러 가치 수호일까요? 아니면 물가 안정일까요? 네, 좋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 수차례 드렸지만 물가 안정입니다. 중앙은행의 목적은 물가 안정입니다. 제가 이 과정 아까 소개해드렸던 과정에서 설명드렸지만 중앙은행이 있는 이유가 물가 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 기구고 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가 안정 기구 맞는데 특히 근원 물가 안정 기구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식료품 물가 안정 기구가 아니고 에너지 물가 안정 기구가 아니고 근원 물가 안정 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근원 물가말로 금리로 잡는 거거든요. 물론 식료품 물가, 에너지 물가도 금리로 잡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근원물가 안정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 기관의 특성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연준이 똑같이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니까 한국은행법 1조 1항에 명시되어 있어. 한국은행이 왜 설립되어 있는지. 물가 안정 목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경기 안정, 세 번째가 금융 안정.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우리 웅달님도 질문 뭐 골라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교수님, 한 가지 질문이 눈에 좀 띄었는데요. 칼레 네, 해전이라는 분께서 남겨주셨는데, 네, 작년 말부터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셨는데, 예, 올해 초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 침체와 주가의 그, 상승, 뭐, 흐름? 뭐 이런 거에 네. 약간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제가, 어, 이, 이 경제 입문 과정을 만든 이유도 사실 이거예요. 우리 질문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방송으로 경기 침체 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후에 댓글로 어떤 분들은 아니, 왜 이 사람은 경제 위기 온다고 그래? 경제 위기 온다는 표현 안 했는데 경기 침체로 받아들이세요.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라는 이 단어를 혼용하시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납니다. 전혀 다른 언어예요. 전혀 다른 언어.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경기 침체 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시기를 주가 침체 온다고요.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또 역시 이 언어가 주가 침체와 경기 침체는 전혀 다른 것인데 같은 걸로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계세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던져도 잘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저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 주가 침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얘기 드리죠. 얘기 드립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제가 웅달 책방에 나가서 한 시간을 얘기하지만 1, 2, 3, 4, 5편으로 나가요. 근데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3편에서 얘기하고 경기 침체는 1편에서 얘기해요. 근데 1편만 보셨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웅달 책방에서 나가서도 그렇고 누누이 모든 채널에 나가서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주가의 저점은 2022년 10월이다. 이 음, 말씀을 정말 작년 가을부터 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음, 긴축의 시대 책 나올 때부터. 22년 10월이 저점이다. 그리고 반등하지만 2,500, 600선에 해당되는 그냥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금리의 저점과 고점은 오히려 금리의 스탠스를 가지고 전망하는 게 맞고요. 그 주가의 기울기는 경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본다면 기준금리의 정점이 23년 2분기라고 볼 수 있고, 그로부터 6개월 전 정도가 22년 10월, 11월이다. 그래서 저점을 하고 제가 표현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가 대세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에 기조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 말씀드릴 때도 이 사람 왜 갑자기 태세 전환한다고 태세 전환한 적이 없어. 그리고 태세 전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태세 전환해야 됩니다. 어떤 숫자가 나올 때마다 그것에 맞게 유연하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제가 태세 전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태세 전환한 적이 없어요. 제 주식 시장에 대한 판단이나 이 자산 시장,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판단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은 말씀을 전달해 드려도 받아들이신 분이 좀 오해를 하신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해명방송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니까. 왜냐하면 머니인사이드 같은 뭐 이런 채널에 나가면 막 죽음의 무슨 저를 썸네일로 그려놓고 막 다 꼬라질 거라고 이렇게 썸네일로 해놔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썸네일만 보고 책도 안 보고 영상도 안 본 분들이 그렇게 악플 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너무 흔들리실 필요 없겠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경제가 경기 침체인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경기 침체인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감산 조치를 했어요. 감산 조치를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적이 언제인 줄 아세요? IMF 외환 위기 때 했어요. 1998년에. 그 네.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감산이에요. 이러고도 경기 호황이라고 할 건가요? 경기 침체예요. 이게 경기 침체예요. 경제 성장률이 1.5%예요. 우리나라가 네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고 네 번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에요. 이게 경기 침체예요. 우리 경기 침체에 올 거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 말을 뭐 굉장히 뭐 공포감을 조성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이게 경기 침체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구나. 제 말을 신뢰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이제 경제 언어를 이제 충분히 이제 함양하시면 같은 말을 해도 제대로 좀 수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라이브 즉시 분석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자, 안녕하세요. 웅달직방 구독자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석입니다. 매번 또 우리 웅달님하고 즉시 분석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고 있는데 경제 전망 뭐 보고서 발표되고 할 때마다 그게 얼마나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마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들이 경제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면서 운용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들여보고 그 들여다본 다음
적절한 그 시대에 맞게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항상 잃지 않는 투자하실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경제를 공부해야 된다.